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변태적인 살인 악마가 있었습니다. 사망한 시신을 강간하고 여성의 질과 눈을 훼손하는 변태 악마가 9명을 살인하고 2명을 중상을 입혔습니다. 1988년 3월 3일 여대생이 청두 기차역에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9세, 이름은 수이며 전년도 스촨성 대학 입시 최고 득점자입니다. 1987년 대학 입학 시험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와 천진 난카이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수양은 집에서 달콤한 휴가를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청두에서 텐진까지 가는 기차는 직행이 아니라 베이징에서 기차표를 다시 구매하고 환승해야 합니다. 순진한 여학생을 혼자 보낸다는 것이 수양의 어머니는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3월 7일 수양의 아버지는 갑자기 난카이 대학으로부터 수양에게 학교로 돌아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수양의 아버지는 즉시 대학에 전화를 걸어 딸이 오래전에 학교에 갔는데 무슨 일이냐며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난카이 대학교는 매우 놀랐고 즉시 텐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양은 이미 시신이 훼손되고 사망한 상태로 영안실에 있었습니다. 이틀 전 3월 5일 이른 아침 체조를 하던 노인이 저수지 풀밭에서 피투성이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을 보는 경찰들은 안타까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수양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풀밭에 누워 브래지어가 입안에 넣어 있었고 가슴과 배를 10여 차례 찔렸으며 심지어 복부 내장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질이 잘리고 두 눈이 훼손되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어서 현장에 있던 모든 경찰관들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살인 경험이 매우 풍부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고 수양의 소지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법의학자는 수양이 범인에게 납치당하거나 유인이 되어 탈출을 시도하다 등을 수차례 찔려 사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시체를 강간하고 질을 훼손하며 복부와 눈을 손상시켰습니다. 범인은 확실한 성적 변태자이며 초범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상 경험이 없는 여대생을 저수지 같은 오지로 데려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성의 중요한 부분을 자르고 복부를 훼손하는 것은 흥분한 성욕을 발산하기 위한 변태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눈을 훼손한 것은 죽은 자의 눈에 살인자의 형상이 남을 수 있다는 미신을 믿었을 것이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거나 교도소를 경험한 자라면 이러한 사실을 모를 수 없어 아마도 범죄 기록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소중한 딸이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것은 수양의 부모에게는 세상의 종말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베이징 경찰은 수양이 환승을 하려다가 베이징 기차역에서 납치나 유인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은 기차역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범인이 어떻게 먼 거리까지 여대생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수양은 범인의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 속았을 것이며, 범인이 베이징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여대생들의 경계심을 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범죄가 있는지 베이징에서 발생한 강간살인 사건부터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강간살인 사건이 약 10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1987년 1월 베이징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퇴근하던 2명의 남성이 갑자기 길가의 숲속에서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은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도는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18세 소녀가 숲속에 누워 있었는데 배를 2번 찔려 피를 흘리며 바지가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소녀를 병원으로 후송해 다행히 소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소녀는 충격이 너무 커서 사건이 발생하고 보름이 지나도록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소녀의 진술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숲에서 뛰쳐나와 그녀를 쓰러뜨리고 칼로 위협하며 강간을 하려고 하여서 소리를 크게 외쳤습니다. 범인은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복부를 2번 찔렀으나 계속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범인이 소녀의 바지를 벗기는 동안 남자 2명이 숲속으로 달려와 소녀를 구조한 것입니다. 소녀는 너무 겁이 많고 당시 어두워서 범인의 생김새와 옷차림은 기억나지 않았으며
베이징 억양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2달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1987년 3월 5일 베이징 다싱시 여성 주민이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소녀의 상의는 가슴이 드러난 상태로 벌거벗은 하체는 바지가 걸쳐져 있었고 속옷이 입안에 넣어져 하이힐은 변기 구석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명백한 강간 흔적을 보였으며 가슴 3곳을 칼에 의해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습니다. 살해된 소녀의 이름은 두웅쉐이며 조양구 수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올해 나이 고작 19세입니다. 수건 공장 직원에 따르면 두웅쉐는 4일 오후 9시에 퇴근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두웅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범인의 공격을 받아 살해된 것 같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두웅쉐는 범인에게 반항을 하였지만 살해되어 강간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아무런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은 지 2달 만에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월 15일 광취먼 외곽의 보관 운송 창고에서 남성이 잔디밭에 소변을 보러 가다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소녀는 16에서 17세 정도로 어린 소녀였습니다. 소녀 역시 날카로운 칼로 가슴을 찔려 사망했고 사망 후에 강간을 당했습니다. 소녀의 책가방은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으며 중학교 2학년 교과서와 노트에는 소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학교에 연락해보니 방과 후에 실종된 여학생 주양을 찾기 위해 교사와 학생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학교를 마치고 작은 길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주양에게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양 역시 필사적으로 저항하였지만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이번에는 범인이 몇 가지 단서를 남겼는데 현장에서는 피닉스 자전거 바퀴 흔적과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발자국은 범인의 키가 약 180cm로 보이며 비교적 힘이 셀 것 같습니다. 3개월 후인 8월 14일 마자포의 야채 농부 우진차이 씨는 자신의 야채 창고에 여성의 시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둘러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브래지어로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완전 나체입니다. 칼로 그녀의 눈 사이에 2개의 훼손이 있으며 여성의 질은 칼로 여러 번 상해를 가했으며 가슴과 등에 10개 이상의 상해 흔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시신이 심하게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녀는 살아생전에 섬세한 외모를 가졌음을 알 수 있으며 아마도 관광객으로 추정되며 범인에게 강간 및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소녀가 월경 중이라는 점인데 그럼에도 범인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성범죄를 하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인은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경찰은 몹시 걱정하고 있지만 대도시 베이징에 아무런 단서도 없는 범인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그러나 범인의 수법은 더욱 잔인했고 심지어는 여성의 질까지 훼손합니다. 살아있는 유일한 피해자 소녀는 어둠 속에서 범인과 1분 넘게 반항을 했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범인이 베이징 출신이라는 것과 자전거 타이어 흔적입니다. 그러나 범인은 아랑곳 없이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1988년 7월 24일 북에시 시웅먼 개울에서 심하게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벌거벗은 채 붉은색 니트 바지를 입에 물고 양손은 뒤로 묶였으며 피해자 가슴에 여러 곳에 칼에 찔린 상해를 입고 질이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1988년 12월 9일 조양구 샤오하이츠촌 북쪽 기찻길 옆 개울에서 가슴과 음부가 훼손된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1989년 3월 1일 펑타이구 간단 유치한 북쪽 과수원에서 어린아이 2명이 나뭇가지를 줍다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서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사망자 역시 손을 묶고 입과 질 속에 속옷을 넣었으며 살해 후 강간당하고 질속이 훼손됐습니다. 1990년 2월 11일 펑타이 번가촌 차오차오 채소밭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범행 방법은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피해자는 월경 중이었으나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되어 범인은 성욕이 극도로 높은 명백한 사이코패스로 보입니다. 사건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경찰은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한 소녀 덕분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1990년 3월 2일 베이징의 병원에서 어린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지만 운 좋게 살아남아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을 놀라게 한 것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일부 간호사들은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닝샤 출신의 19세 소녀 천리는 5곳에 찔린 상처를 입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더욱더 무서운 것은 그녀의 음부가 심하게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만행에 간호사들은 분노에 가득 차 악마 같은 범인을 빨리 잡아 사건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여전히 충격을 받은 천리는 자신의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천리는 닝샤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텐진 공장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병원 중인 어머니에게 가려고 천진에서 닝샤로 가려고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으나 며칠 동안 닝샤로 가는 환승 기차표를 사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불안했습니다. 3월 1일 저녁 표를 구매하지 못하고 초조하게 매표소 입구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이때 180cm 키의 단정한 옷차림으로 콧수염의 남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안표상이라고 말하며 기차표를 구하는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말을 아주 잘하는데 처음에는 천린에게 여기는 나쁜 사람이 많다고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며 걱정도 해주었습니다. 기차표를 한 장당 10위안이며 내일 아침에만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리는 티켓을 싸게 준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긴장을 풀고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천린을 안심시키고 좋은 사람처럼 만두를 사주며 집에 누나와 아내,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천리는 어리고 순진하여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호텔에서 돈을 쓰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여동생과 자라고 말했습니다. 천리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몰랐고 기차표를 구하고 싶어서 동의했습니다. 피닉스 자전거를 함께 타고 가는데 뜻밖에도 오랫동안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천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서둘러 자전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때 남자는 본성을 드러내며 무서운 표정으로 위협을 했습니다.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잔디밭으로 끌고 가서 옷을 찢었습니다. 천리는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였으나 여러 차례 찌르자 너무 놀라 기절하였습니다. 범인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강간하였으며 성폭행이 끝나자 갑자기 여성의 질을 훼손을 하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다행히 의식이 돌아왔을 때 범인은 사라지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생명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행히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깨어났을 때 온몸의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며 일어나서 피를 흘리며 몇 걸음 걸었다가 다시 넘어졌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조금씩 길가로 기어갔습니다. 택시 한 대가 지나가자 손을 흔들었고 기사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천리는 생명을 구했지만 몸 전체는 참혹한 흉터로 남아 있었고 중요한 질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천린의 부상을 조사하던 여경은 천린의 상처를 보고 이를 악물며 하루빨리 짐승을 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천린이 살아있기에 수사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천린은 오랫동안 범인과 접촉했으며 베이징역 근처에서 저녁 식사할 때 범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천린의 기억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범인의 행적을 분석한 결과 베이징역 부근에서 타지에서 왔던 여성들이 범인에게 속은 것 같습니다. 범인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빨리 체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베이징 역사상 잔혹한 강간살인 사건입니다. 수십 명의 사복 경찰을 베이징 기차역에 24시간 배치해 몽타주와 닮은 범인을 기다렸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범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복 경찰은 긴장을 풀지 않고 경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월 3일 꼬리를 드러냈습니다. 저녁 8시경 몽타주와 매우 비슷하게 생긴 남자가 타지에서 온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키가 1.8m 정도이고 콧수염이 있고 베이징 억양으로 몽타주와 완벽하게 닮았습니다.
소녀는 경계하며 남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뒤를 돌아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남자는 약간 실망한 나머지 화가 나서 광장으로 돌아오더니 타지에서 온 듯한 또 다른 소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19세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남자에게 속아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남자는 활짝 웃으며 보따리 나르는 것을 도와주며 역 밖으로 걸어나와 피닉스 자전거를 함께 탔습니다. 피닉스 자전거는 범인이 현장에 흔적을 남긴 자전거 같습니다. 이때 사복경찰들은 자전거와 자동차를 타고 남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쪽으로 빠른 속도로 먼 곳으로 갔습니다. 범인의 행동이 분명하게 나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사복경찰들은 여러 무리로 나누어 교대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흙길로 접어들었고 흙길 양쪽에는 채소 온실이 있어 인적이 없었습니다. 뒤쫓던 사복경찰들은 용의자가 모르게 조심스럽게 길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시골 소녀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자전거를 세우라고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사나운 표정을 지으며 소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음란한 미소를 지으며 소녀를 풀밭으로 끌고 갔습니다. 소녀는 온 힘을 다해 거절하고 저항했지만 남자는 단검을 빼들고 소녀를 위협하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칼을 내려놔라. 움직이지 마라. 남자는 겁에 질려 고개를 돌렸고 이미 2명의 사복 경찰이 권총으로 그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초 전만 해도 극도로 오만했던 범인은 모든 것을 단념했는지 단검을 버리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수갑을 채우는 동안 경찰은 악취가 풍겨서 보니 범인이 겁에 질려 대소변을 바지에 쌌던 것입니다. DNA 대조 결과 연쇄 성폭행과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간 말종의 쓰레기 같은 범인은 31세 쉬광차이입니다. 쉬광차이는 베이징에서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누나에게 의존하여 성장했습니다. 쉬광차이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했고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베이징 알루미늄 제품 공장에서 창고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쉬광차이는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성적 변태 소유자로 사춘기 때부터 성적 욕망이 극도로 강하여 매일 자위를 했다고 합니다. 쉬광차이는 결혼 후에는 1, 2년 동안 정말 정직했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나 쉬광차이의 비정상적인 성욕은 나아지지 않았고 아내와 매일 성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아내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심하게 구타하여 아내는 여성 질환을 앓고 있다는 핑계로 성관계를 피했습니다. 쉬광차이는 아내가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서광차이는 1987년 1월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다가 우연히 밤의 숲속을 걷고 있는 소녀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소녀를 제지하고 강간하려고 칼로 찔렀습니다. 그러나 2명의 남자가 달려오자 도망갔습니다. 비록 범죄는 실패했지만 쉬광차이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고 이를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체면을 지키고 싶어서 강간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1987년 3월 4일 밤 두옹쉐를 공격했습니다. 두옹쉐를 찔러 죽이고 강간한 다음 공중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살인 이후 매우 신중하게 2달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변태적인 심리는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5월 14일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학생 주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1988년 3월 3일 쉬광차이는 기차역에서 여대생을 속였습니다. 주양은 울며 살려달라고 남은 수십 위안을 주겠다고 했고 생리 중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쉬광차이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쉬광차이는 소녀를 강간한 후 그녀의 질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소녀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쉬광차이는 죽은 후에도 눈에 이미지가 남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소녀의 양쪽 눈을 훼손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쉬광차이는 집에 돌아와 불안하였지만 자신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쉬광차이는 연이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가 늘어나자 쉬광차이는 조만간 잡힐 것이라는 생각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린을 강간했을 때 너무 당황해서 그녀가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이 쓰레기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욕망이 너무 강해 강간의 희열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범죄를 하게 되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더욱 죽이고 강간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여성들이 저항했지만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 매우 흥미로웠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동물들이 하는 짓이라는 걸 알면서 그만하고 싶은데 중독되어서 밤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고 짓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고통 속에 사망한 피해자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통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쉬광차이는 3건의 성폭행 살인 사건이 더 있다고 자백했습니다. 쉬광차이는 고의살인, 강간, 강도, 성폭행 등 4가지 죄목으로 사망 9명, 중상 2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0년 6월 5일 악마는 사형장으로 끌려가 총살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순진한 여성들이 악마에게 속아 살해되는 것을 보며 우리도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